자, 한의제군이 아주 뭐랄까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연구공채는 자기 조달 자본의 특성을 갖게 되나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연구공채. 우리가 연구공채를 배웠나요? 이게 이 수업이 아니라 화폐금융론 수업에서 배운 게 아닌가요? 이 수업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도 될지 모르겠는데, 화폐금융론 수업에서는 연구공채를 배웠는데, 이 수업에서는 원론 거시에서 연구공채를 배웠나요? 교재에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당연히 배운 걸 해야 되겠죠. 연구공채라는 것은 채권인데 만기가 없는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그 만기가 없이 이자만 계속 주는 채권입니다. 이자만. 실제 이제 그게 전통 역사를 본다 그러면 언제 발행됐냐면 전쟁 때, 1차 대전 때 아마 영국에서 처음 발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도가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만기가 없이 이자만 계속, 그러니까 갚는 만기가 없이 이자만 계속 주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 기업이 그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게 소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기업이라는 게 역사가 길어봐야 뭔가 하면 수명이 길어봐야 10년, 20년, 아주 길어도 100년 된 기업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노포란 이야기를 하고 뭐 100년 기업을 만들자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만기가 없는 채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발행합니다. 국채죠. 국채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뭔가 하면 기업들이 이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걸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 때, 1차 대전 때, 아니면 2차 대전 때 정도 발행했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걸 발행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뭐 연구공채로 발행하면서 뭐 3년 이내에 소위 옵션을 주는 거죠. 3년 내에 그걸 되갚든지 아니면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 뭐 이런 옵션을 걸어가지고 연구공채를 소위 바이백 옵션을 붙여가지고 연구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행은 되는 거죠. 대신에 이자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율은 굉장히 높고 바이백 옵션을 넣어가지고 발행을 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이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기업들이 발행한 연구공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자, 기업들이 그런 채권을 왜 발행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건 발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런 그 연구공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다.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편법으로 그걸 발행합니다. 그 편법의 원인 자체가 편법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서 한의제군이 지적했던 자기조달 자본의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로 안 잡힙니다. 일반적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만기 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발행 액수만큼이 부채가 됩니다. 부채가 된다면 그 기업의 그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확 높아지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연구공채는 부채가 아니죠. 만기 때 갚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공채는 자기 자본 조달의 특성을 갖습니다.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채에 안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자본 조달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재무제표 마사지. 용어로 그걸 발행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없는 가치 재무제표를 꾸미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혼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발행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연구공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이상하고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특정 기업을 내가 언급해서 조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연구공채를 발행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가 좀 쑥 들어갔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대한항공이 CEO 리스크도 크고, 그 다음에, 자본, 재무제표 상황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나빴는데, 자, 기본적으로 항공산업은, 재무제표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사와가지고, 비행기라는 것이 굉장히 내구기간이 깁니다. 30년씩 됩니다. 보통 기계는 사오면 내구기간이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구기간이 30년 되는 비행기를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돌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30년 동안 그걸 돈을 빼는 겁니다. 빼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공산업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뭐 600%, 800%, 1000%씩 갑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그때는 뭐 완전히 다 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뭐 항공산업은 다 기술적으로 부도가 났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 항공산업은 다 기술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뭐 이게 이제 사회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부도식 처리해가지고 파산 처리해버리면 뭐 비행기가 안 되면 물류가 안 되니까 그냥 그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대부분 사회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데, 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연구공채 뭐 이런 걸 발행하기도 합니다. 뭐 등등. 그건 좀 특수한 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그래도 뭔가 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업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연구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조금은 뭔가 하면 그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도 아닌 기업들이 뭔가 하면 연구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거의 재무제표를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위 어떻게 봐서 속이는 거와 거의 흡사한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구공채라는 것을, 이런 용어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전쟁 때 특별하게 나오는 그런, 아니면 교과서적으로 뭔가 하면 계산이 편한, 뭐, 이 채권 만기 수익률 계산이 편한 하나의 예로 사용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대답이 됐나요? 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그래서 연구공채는 자기 자본, 주식, 채권이고 주식이 아니면서도 주식과 비슷한 자기 자본 조달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만기가 없고 만기에 받는 돈은 역시 매달 아니면 매분기 매년 이자만 받는다. 라는 것은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 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공채는 거의 자기 자본 조달 속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자, 그러면 오늘은 26장 저축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축이 어떻게 투자로 되는지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뭐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을 통해서 저축이 투자로 가고,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즉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은행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을 통해서 저축이 투자로 간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이 저축이 투자화 되는지 그 과정, 즉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것은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투자가 많이 되느냐.
저축에 투자가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저축이며 그 이야기는 저축액만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액이며 투자액이 과연 그 나라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얼마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여타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축과 투자는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기. 그냥 결국은 저축에 투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 액수만큼 투자가 되겠지라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엄격하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국민계정에서 저축과 투자의 위치랄까? 아니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 회계 규칙에는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등식이 포함됩니다. 항등식은 이제 식을 이야기하면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죠. 함수의 형태다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2x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y는 이 양쪽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항등식은 항상 일정하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거. by definition. 그래서 항등식은 일반적으로 정의식입니다. 정의를 내리는 식인데 그 식에 있는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식 때문에 반드시 성립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변수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항등식은 등호, 줄 두 개를 긋죠. 방정식은 equal, 줄 두 개를 긋는 등호를 긋죠. 근데 항등식은 두 개의 관계에서 항등식은 줄 세 개를 긋습니다. 줄 세 개를 끄면 그게 바로 항등식의 관계입니다. 자, 그 항등식, 가장 중요한 항등식이 시작하는데, 자, 이것도 다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고,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거죠. 국민 총생산, GDP죠. GDP가 총소득이며 총지출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경제순환 모형에서 설명을 했죠. 그 모형도에서 여기에서 본 값이냐, 저기에서 본 값이냐, 여기에서 본 값이냐 다 같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이 페이스된 플로우 구조이기 때문에 다 값이 같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바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방정식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by definition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도 항등식입니다. GDP하고 총소득하고 총지출은 항등식이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 개는 같은 값이다.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즉 생산된 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소득으로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진 소득만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도 당연히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 항등식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총소득은 개념적으로 쓰고 실제 잘 활용은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이겁니다. GDP하고 총지출 관계입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다. 그러니까 두고 계속 나올 관계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뭔가 정책 이야기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이 항등식.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써먹을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 관계.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다. 라는 것은 이 Y는 GDP죠. 생산 국면에서 받는 GDP. 그리고 그 나라 총 생산된 액수, 물건 종류, 물건과 재화 및 서비스죠. 그것들의 총 가치를 가지고 가치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 구입, 순수출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된 물건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지출을 한다. 라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등식이 되겠죠. GDP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그 다음에 정부 구입, 정부 지출이라고 표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구입이라고 표현 쓰기도 합니다.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항상 정부 구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 뭔가 이거 정부 지출이라고 혼돈해가지고 혼용해서 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항상 정부 구입, 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정부 구입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는 순수출. 이렇게 네 개의 합으로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네 개의 관계는 우리가 23장에서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네 개에 대해서 23장에서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항등식 관계를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뭔가 하면 옛날에 배웠던 것을 23장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뭔가 하면 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찾아낼 건데, 투자는 여기 있죠, 그죠? 이 투자와 그 다음에 저축의 관계를 찾아낼 겁니다. 찾아내는데 조금 이제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가정을 하나씩 넣읍시다. 여기서 뭐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좀 경제를 단순화시키자라는 거죠. 폐쇄 경제를 가정하자. 즉 수출 수입을 안 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개의 합이 아니라 세 개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되겠죠. 자, 일단 폐쇄 경제를 가정하자. 수출 수입이 없자. 폐쇄 경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지 않는 경제죠. 그렇게 되면 NX는 0입니다. 물론 개방 경제라 그래도 뭐 경상 무역 수지가 균형이다 그러면 NX는 0이 되겠죠. 그러나 뭐 일반적인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그걸 가정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건 무리고. 그러니까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아주 조금 더 강한 가정이지만 폐쇄 경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NX는 0이 되겠죠. 개방 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교류하는 경제죠. 그래서 우연히 NX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NX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분석을 단순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NX는 0이기 때문에 빠져버리죠. 그럼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 세 개의 간단한 합으로 항등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축을 정의합시다. 저축인데 저축도 나눠본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저축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저축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축을 얼마 하느냐, 내가 저축을 얼마 하느냐 라는 게 되겠죠. 개인 저축인데 저축은 개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하고 국가도 합니다. 뭐 기업은 뭐 저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국가도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본다 그러면 개인 저축이 아니라 전체, 국가 전체의 저축을 하죠. 아까 국가도 저축을 한다는 것은 국가 정부기관도 저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쳐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축이 아니라 내셔널 세이빙입니다. 내셔널 세이빙. 국가 전체의 저축이죠. 국가 전체의 저축은 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구입을 충당하고 남은 겁니다. 사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개념이라는 거죠. 저축이라는 것은 총 소득에서 쓰고 남은 겁니다. 보통 집에도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정의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 이제 여러분 그 행동을 본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지난 한 달 동안 저축이 얼마였냐? 용돈 받은 데서 쓰고 남은 게 저축인 거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마이너스 저축도 많죠. 받은 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받은 거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돈 받은 것 중에서 일부 남긴 사람도 있는 거죠.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받은 돈이 있다. 그게 내 통장에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면 그 중에서 내가 쓰고 나면 뭔가 한 달 말에 보면 얼마 잔고가 얼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있던 건 빼고 그 한 달만 보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다가 나가는 걸 빼고 나면 그 차액이 그 한 달 동안 저축입니다. 저축이 된 거죠. 그 개념을 국가 전체적으로 그 확대 적용한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Y죠. 1년 동안에 국가 전체가 만든 소위 소득, 전체 소득은 Y입니다. GDP면 이게 소득이죠. GDP이기도 하고 소득이기도 하고 총지출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민간이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밥 먹고 뭐 사고 하면서 사용한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G가 뭔가 하면 그 정부 구매라고 했죠. 정부 구매가 국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바로 그 나라의 저축입니다. 내셔널 세이빙. 국가 전체 저축이죠. 물론 이걸 나중에 뭔가 하면 민간 저축과 아니면 이 정부 저축으로 나눌 겁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장에 나오고, 일단 저축 개념은 이렇게 했구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나면 이 소비가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가 있다. 뭐 정부 지출, 정부 구입 표현이 여러 개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걸 빼고 나면 결국은 이게 저축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 관계를 이걸 일단 놔두고 항등식 관계로 갑시다. 항등식 관계에서 보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c죠. 여기서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c죠. 그런데 이거를 i의 식으로 만듭시다. 그 이야기는 i는 얼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i만 남긴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c하고 g를 빼죠. 빼면 y 빼기 c 빼기 g, y 빼기 c 빼기 g는 i가 된답니다. 투자가 뭐냐, 얼마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식을 다시 어떻게 조작을 해보면 투자는 y에서 c하고 g를 뺀 것이 투자더라. 라는 거죠. 항등식에서는 이게 이 관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위에서 저축을 정의하는 요거하고 똑같죠. 이건 두 개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했는데 우연히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저축은 투자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축은 투자하고 같다. 국민 계정에서 저축은 투자하고 같아진다 하는 거죠. 사후적으로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저축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저축만큼이 다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개 변수로 구성되는 소위 내셔널 어카운트에서도 뭔가 하면 그 관계가 정확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자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저축하고 투자가 같아지는 시장 균형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저축의 식과 투자의 식을 다시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각 변수에 따라 가지고 뭐 균형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뒤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 투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합시다. 조금 더 분석을 하는데 이 저축을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으로 나눕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냐? 저축은 Y 빼기 C 빼기 G인데 여기다가 뭔가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데 정부 수입이죠. 정부 지출이 아니라 정부 수입이 T입니다. 세금.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은 세금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하게 국가가 뭔가 공기업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이 이익을 내 가지고 뭐 수익이 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아주 미미합니다. 국가의 주 수입원은 당연히 세금이죠. 국가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 가지고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은 세금이라고 보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y 빼기 c에서 t를 뺐죠. 같이 뺐습니다. g는 이야기 안 하고 일단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여기서 y 빼기 t 빼기 c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민간저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소득에서 쓰고 나온 것이 저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따져봅시다. 여러분 부모를 따져보면 통장에서 월급이 들었죠.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 달에 저축이 됩니다. 월급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 달에 저축이죠. 그런데 월급은 Y가 아닙니다. Y가 아니고 Y에서 T를 떼고 나서 줍니다. 세금을 떼고 세후를 주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은 세후 소득입니다. 그래서 민간저축으로 보려고 그러면 그냥 Y에서 C를 빼면 안 되고 민간이 받는 소득은 Y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 거죠. 떼고 받는 소득.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소득. Y 빼기 T를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소득이죠.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나면 그게 바로 저축입니다. 이게 바로 민간저축의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정확한 민간저축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T를 뺐기 때문에 이 식에서 T를 하나 더 더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더하기 T하고 마지막 남았던 빼기 G를 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이 두 항 세금에서 정부 구입을 빼고 나면 이걸 우리가 뭐냐 그러면 정부저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재정수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가도 뭔가 하면 이 정부도 행정부도 뭐 행정부 포함한 사법부, 입법부 다 포함하는 그런 국가기관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저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민간저축은 대부분 뭔가 마이너스는 잘 안 가죠. 마이너스를 만들 수도 없어요. 재산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럼 뭐 어쨌든 대부분 양인데, 문제는 이거 세금 빼고 세금에서 정부 구입을 뺀 이 재정수지 또는 정부저축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불행한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옛날에도 안 그랬어요. 이게 최근에 들어가 이 소위 선진국병이 지금 심각해졌죠. 도저가 심각해졌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이거는 원칙은 0입니다. 원칙은. 우리 경제학의 할아버지 아담 스미스 책의 논리를 따진다 그러면 이건 0입니다. 고등학파적 경제학 이론에서는 항상 이거는 0으로 하라라는 거죠. 0으로 하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짜죠.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어 쓰라라는 얘기죠.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어가 쓰는 겁니다. 꼭 필요한데, 공공재. 만큼 세금을 걷어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의 경제가 크게 오염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제어가 안 될 만큼 마이너스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선진국 병이죠. 근데 병든 사람 병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병 덜 들었다 자랑할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하면 선진국 평균이 이거니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저 정도는 병 들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꼴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엄청난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고 유지가 안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감당 못할 이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배울 어려운 이야기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놔두면 이제 이게 민간저축이다 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기관으로서는 수입에서 지출 빼고 나면 그게 저축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안 남고 마이너스가 많이 남았을 문제인데, 자, 이것이 이제 정부 저축이다 라는 거죠.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세금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이걸 정부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부 저축을 다른 용어로 우리가 재정수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재정수지. 그 영어 fiscal balance입니다. fiscal. F-I-S-C-A-L. fiscal이 뭔가 하면 회계 연도 또는 재정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의 살림살이, 물론 회계 연도당, 회계 기준이 연간 기준이죠. 연간 이 살림살이의 밸런스, 밸런스를 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얼마가 남느냐라는 거죠. 밸런스라는 용어 자체는 기준이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0이고 전통적으로 0이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용어가 나눠지는데, 재정흑자라 그러면 이게 양일 때, 정부 수입이 정부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재정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세금보다 덜 썼다. 아니면 쓰는 것보다 세금을 더 걷었다. 어떻게 됐든 지 간에 이게 플러스면 이걸 재정흑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 이게 마이너스면 우리가 재정직자로 갑니다. 정부 수입이 정부 지출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보다 더 썼다라는 거죠. 세금보다 더 썼다. 아니면 쓰는 것보다 덜 걷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최근 몇 년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코로나라는 이제 비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야 할 수 없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규모가 과했냐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닌데 이제 마이너스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0이 정상이다. 그리고 뭔가 하면 마이너스 했는 것은 결국은 좋은 때는 플러스를 만들어도 갚아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논리고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면 자, 그럼 경제학자들이 뭐 했냐? 라는 건데, 이 경제학 교과서에는 다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 뭔가 하면 그걸 교과서대로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 아니면 또 한강에 있는 큰 다리 그 뭐죠?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뭐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기술이라든지 교과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되어 있어요. 누가 그걸 안 지킨 거죠. 제대로 안 지키고 뭔가 하면 거기 있는 걸 안 지키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뭔가 원자재를 자재를 빼돌려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부실하게 짓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겁니다. 뭐 건설이 잘못됐다, 건설업이 잘못됐다, 아니면 뭐 업이라기보다는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교과서는 잘못된 거 아니죠.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는 그렇고. 이 뭔가 하면 경제학 교과서대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교과서대로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축과 투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그래서 저축하고 투자는 같다라는 이야기 했죠.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물론 거기서 이제 저축을 또 두 부분 나눠 가지고 정부 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자, 저축과 투자의 의미, 항등식 저축과 투자는 같더라라는 우리 관계식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는데 이제 이 의미는 경제 전체로 봐서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한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은 사후적인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 우리 집에서 뭔가 하면 이번 달 목표 저축이 100만 원이다. 그래서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매달 내는 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통장에 가입되어 있다.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 그럼 뭔가 하면 일정 날에 그 100만 원이 출금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목표저축은 가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말에 보니까 저축보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쓰고 나가 소비를 하고 그 다음 저축 100만 원 하고도 돈이 조금 더 남아있더라.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 달에 저축이 얼마냐? 사후적인 목표 100만 플러스 남은 돈까지도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은 것은 사실은 사전적으로 목표했는 저축은 아니죠. 빵꾸가 안 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냥 돈을 운영했을 따름이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목표했던 저축액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여기서 저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축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목표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다 물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저축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사람들이 돈 쓴 걸 보고 전체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더라. 그게 뭔가 하면 펀드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기 예금으로 들어간 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 수시 필금식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투자하고 일치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미 투자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나누면 우리 아직 안 되었나? 투자의 구성 중에서 투자를 뭐 크게 종류별로 나눈다 그러면 시설 투자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운송 장비 투자 아니면 건물 같은 거 투자 이런 것도 나눈다. 그런 물적인 투자들도 있고 물론 요즘에는 특허권 같은 이제 무형의 투자도 투자해서 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게 재고입니다. 재고. 이건 배웠죠. 재고가 투자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재고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팔리고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투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 재고는 종종 마이너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고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하면 재고가 줄었다. 연말에 보면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이 창고의 재고가 줄었다. 그럼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보다 더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도 개념 자체가 뭔가 하면 사전적인
개념의 사전적인 목표의 투자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축도 사후적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과 투자는 일치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은행, 뮤추얼펀드 등 뭐 금융이죠.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입니다. 표현이 번역이 잘됐네. 금융 시스템은 왜냐하면 채권시장, 주식시장은 금융기관이고 금융시장이고 이거 두 개는 금융시장이고 이거 두 개는 금융기관으로 봐야 되죠. 은행, 뮤추얼펀드. 그래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죠. 이것은 이런 걸로 시장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사람의 저축을 뭐 이게 사람인지 정부인지 기업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다.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개정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봤습니다. 자,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자, 26장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대부자금시장. 여기서 볼 것은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특히 그 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주로 봅니다. 즉 여러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봅니다. 그것을 소위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 봅니다. 대부자금. 대부자금은 여기 돼 있죠. 로너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죠. 빌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저축이 투자가 됐다는 것은 저축은 빌려줄 수 있는 돈인 거죠. 여윳돈. 그러니까 저축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로너블 펀드입니다. 그 로너블 펀드 가지고 이것의 시장이죠. 이 대부자금 시장.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 그래서 이 시장에서 공급은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돈이고 그 다음에 수요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시장을 우리가 이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시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체 금융시장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금융시장. 모든 금융시장의 개념적인 합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 다음에 금융기관, 펀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 전체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이런 로너블 펀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장에서의 균형을 결정시키는 시그널링 이펙트라는 가격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로너블 펀드의 가격이 뭐냐? 일반적인 물건하고 다르니까 뭐 좀 이게 뭘까? 라고 조금 뭔가 하면 좀 의아해야 됩니다. 의아하겠죠, 그죠? 그럼 다른 형태의 가격입니다. 이 펀드의 가격을 우리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의 가격은 이자율이다. 로너블 펀드의 가격은 이자율이다. 즉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인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자율이다 하는 것이고 이 이자율은 공급자인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축에 대해서 뭐 반대급부로 주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소위 이 펀드의 사용료로 주는 겁니다. 이자는 사실은 그 돈의 사용입니다. 돈의 소유권은 여전히 뭔가 하면 원주인이 있고 일정 기간 1년 동안 사용된 사용료가 되는 셈이죠. 그게 이자율이고 저축에 대한 수익률이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은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그 돈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쓴 사람은 차입자죠. 차입자의 차입 비용입니다. 단위당 차입 비용인 거죠. 단위당. 뭐 비용 그러면 총액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걸 이제 단위당으로 보면 이자율이 단위당 차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가격은 이자율이다. 저축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고 차입자에 대해서는 차입 비용을 의미한다. 뭐 대부자금의 공급의 원천은 저축이고 수요의 원천은 투자자입니다.
물론 이 투자자는 기업의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주택 투자, 요즘 그게 상당히 많죠. 뭐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부 자금의 가격은 이자율이다. 이자율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지불하는 금액이고, 이거는 이제 소위 사용, 대출에 대한 사용 비용이고, 그 다음 대출 자금의 공급자들이 저축에 대해서 받는 수익, 이거는 소위 저축자가 받는 이자 수익이죠. 반대급부가 되는 거죠. 저축이 대해 가지고 내 저축에 대해서 사용료로 받는 셈이죠. 자, 그림으로 보죠.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도 그냥 다른 모든 일반적인 수요 공급 극순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자,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부자금으로서 얻게 되는 수익이 많을수록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자가 없다 그러면 저축을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냥 뭐 안 쓰고 또 집에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로너블 펀드 시장에 안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그냥 집에다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기도 합니다. 뭐 많이 쌓이면 한 번 가지라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낮으면 공급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하면 그 이자를 많이 받으면 득이 되니까 열심히 이자를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옛날보다 소비를 좀 더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집에 뭐 돌아다니는 돈 없이 다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공급은 늘어난다. 그래서 대부자금의 공급 곡수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대부자금의 수요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투자를 하려는 사람, 이런 거죠. 근데 이 수요는 이자율하고 음수의 관계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사용 비용이 비싸니까 가능 하나 덜 쓰게 되겠죠. 그러나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사용 비용이 낮으니까 뭐 감당하기 쉽다.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주식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내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뭐 공급이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자율이 낮아 그래요. 이자율이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요인이지. 부동산 가격 때 시장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지는 않았죠.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끝나고 유럽 금융 위기도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계속 저금리를 유지했던 겁니다. 뭐 0% 과할 정도로 저금리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빌리는 게 아무 부담이 없이 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빌리니까 옛날 같으면 뭔가 이자 무서워가 못 빌리는데 이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걸 빌리고 비용도 빌려 안 되니까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또 집을 살 때도 뭐 어떻게 봐서 내 수준보다 좀 더 큰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사봐야 뭔가 비용이 덜 드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다들 집을 사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을 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은 뭔가 공급은 일정된, 뭐 단기적으로 공급은 일정입니다. 거기서 뭔가 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뭔가 하면 뭐 실수요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네. 오르니까 뭔가 하면 오르는 걸 등을 타가지고 뭔가 하면 오르는 걸 뭐 해먹자. 오르는 이익을 어떻게 누리자라는 차원에서 뭔가 하면 소위 투기적인 거품, 투기적인 투자까지도 많이 생깁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 거죠. 뭐 그 차이가 애매하지만 투기적인 수요까지도 많이 발생했고, 그게 가세하게 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겁니다. 시장은 낮은 이자율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당연히 자금 수요는 늘어나죠. 여기도 이제 그림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슬로프를 본다 그러면 공급보다는, 사실은 공급은 이자율에 따라서 탄력성이 별로 안 높아요. 이자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저축이 많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는 패턴이 있으니까 조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공급국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 스티프합니다. 이 가파릅니다. 가파른데 수요국수는 공급보다 훨씬 더 완만하죠. 완만한 것은 공급 부분은 이자율 탈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수요. 대부자금 수요는 대부자금 수요는 이자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자율이 낮으면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이자율이 오르면 수요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수요는 확 줍니다.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지금 뭐 삽시간에 은행 대출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대출 총액이 줄기 시작했어요. 대출 증가액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총액마저도 삽시간에 줄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정상적인 수준, 지금은 진짜 역사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죠. 거기서 정상적인 수준이 뭐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를 정상적인 이자율을 봅니다. 0에서 3%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제 0.25% 한번 올리고 아마 5월 달에 0.5%로 올린다고 하죠. 매달 0.25%씩 더 올리더라도 연말 되면 한 2.5% 정도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몇 번 더 올리면 아마 3월 돌파가 3.5%까지도 올릴 것이다 라는 점이 예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다 플러스 한 1, 2%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 빌린 사람, 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에 따른 매달 내야 될 돈이 갑자기 뭔가 하면 5배씩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1%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율이 5%가 됐다. 그럼 5배죠. 극단적으로 5배, 1% 수준의 이자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출.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은 1%대로 이자를 받았죠. 그게 이자율이 5%, 7%, 지금 벌써 5% 갔다고 합니다. 7% 이상은 실제 뭔가 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7%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1%대로 받던 사람이 7%대로 이자를 낸다 그러면 그때는 소위 매달 내는 이자액이 5배 늘어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몽땅 내고도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놀라라 그러고는 뭔가 하면 그걸로 샀던 집을 이제 팔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잡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더 잡히다 보다가 더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대부 자금의 수요 공급입니다. 공급은 이자율이 오르면 늘어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공급은 줄어든다. 저축보다 저축은. 수요는 더 민감하죠. 이자율이 낮을수록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는 확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뭐 부동산 수요, 투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업에 따른 비용 대비 수익이죠. 수익은 나름대로 여기다가 이 물건 만들어 팔면 어느 정도 팔리고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나름대로 하고 있겠죠.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비용은 시장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겁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5% 때는 한 뭐 요 정도 사업까지 됐습니다. 수익 된다. 그런데 이자율이 더 떨어져가 1%, 2%로 가면 옛날에는 수익성이 없는 사람마저도 이것도 돈 되겠구나. 이것도 돈 수익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투자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당연히 그래서 투자가 늘을 수 있다. 내부 자금의 수요 공급,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다. 그죠?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였고 대부 자금의 공급은 저축자죠. 그죠? 저축자의 저축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자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겠죠.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플러스다. 물론 이제 균형은 두 개가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하면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 뜬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 가지고 이게 균형점이 되고 이게 균형 이자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되었던 그 이야기는 이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명목이 아니고
물론 대부자금량도 이거 다 실질입니다. 실질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나?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전적 이분성 어쨌든 모든 변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Y도 실질 Y, 실질 GDP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I, 소비, 투자, 정부 구입, 뭐 순수출 다 실질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왜곡 부분 빼고 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균형, 비교정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즉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눠보죠. 저축에 대한 유인책, 투자에 대한 유인책, 재정적자와 재정흑자죠. 이제 이 두 개를 유인책으로 본 이유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한다 그러면 저축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정책을 할 리는 별로 없죠.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그 투자의 주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야지 뭔가 일자리가 더 생기고 Y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은 다 뭔가 하면 투자를 늘려서 Y를 늘리는 정책. 그런 정책으로 보면 저축을 더 시키는 아니면 투자를 더 하게 만드는 정책인 것이고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재정적자와 재정흑자. 아까 말한 대로 정부 저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영향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에 대한 유인책에 따른 변화.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했다. 뭐 제일 편한 거 쉬운 것이 많이 하는 것이 세금을 바꾸는 겁니다. 세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하는데 저축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저축하는데 왜 세금이냐라고 하겠지만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저축에서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의 기본 원리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 소위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기업들의 사업소득, 법인세도 뭐 걷는 거고 아니면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팔 때 이익을 봤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받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뭔가 하면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면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 상승에 따라가 그 돈을 벌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정인 논쟁 중입니다. 논쟁 중인데 내년부터는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어쨌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는 세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줄인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30%였습니다. 30%.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한 30%,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같이 16.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에다가 지방세 10%를 더하니까 그게 총 16.5%가 됩니다. 그 정도 됐거든요. 현재 그 정도입니다. 현재 16.5%. 뭐 16.5도 높은데 뭐 예를 들어 30%라면 굉장히 높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왜 그래 높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소득이 낮을 때는 0입니다. 0이고 공제 다 해주고 뭔가 하면 1000만 원이 넘을 때 뭐 이제 세율이 6%입니다. 10%에서 6% 떨어지지만 6%란 거죠.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30%까지 세금을 매겼다. 그 이유는 그거죠 뭐. 이자는 조금 뭔가 근로소득보다는 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일 안 하고 버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로소득은 그래도 일을 하고 버는 거죠. 일을 하고 버는 건데 뭐 이자 같은 경우는 별 일 안 하고 뭔가 하면 쉽게 버는 돈이다 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높았습니다. 세율이 높았는데 특히 이자율이 우리나라 98년, 99년, 2000년대에는 이자율이 우리나라 이자율이 30%였습니다. 30%, 4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자를 확 높였던 겁니다. 확 높였던 건데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 우리나라 98년 금융위기의 그런 이제 뭐랄까 그 파장도 조금 더 떨어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정상화되고 난 뒤부터는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졌죠. 뭐 지금 0%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이자율이 옛날에 비해가 옛날은 기본적으로 두 자리였습니다. 두 자리였는데 지금은 뭐 정상화되더라도 이자율이 뭔가 한 5%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5, 6% 정도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상태라 그러면 그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3분의 1 하는 것은 이제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자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소위 이자를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불로소득으로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세금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제 이자율 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뭔가 하면 그건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만 15, 6% 정도 수준으로 이자율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하면 30%에서 20, 15%로 이자율을 절반 깎아준 것도 이겁니다.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판에 더 이상 뭔가 하면 그렇게 높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가는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 이게 소위 저축을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많이 있는 것이 일부 저축, 그러니까 연금 같은 걸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자 세금을 없애줍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뭔가 연금 가입으로 쓰는 돈을 가지고 소득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인센티브고, 그 다음에 그 연금 용어로 내가 가입해 가지고 돈을 낸 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그거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겠죠. 운영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복리로 계속 차곡차곡 싹싹 쌓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예금이라 그러면 그러면 매년 정산해 가지고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뜯어갑니다. 국가가 뜯어가는데 이 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연금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뜯어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책입니다. 연금이라든지 뭐 노후를 위해 가지고는 일정 액수 내에서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저축을 촉진시키는 정책이죠. 그 저축을 촉진시키는 연금에 대한 저축 촉진 정책이라는 것은 뭐 조금 의미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투자 자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뭔가 하면 노후 생활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 더 오래 살게 됐으니까 노후의 준비를 좀 더 많이 잘 하라라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보면 대부 자금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고, 여기서 그런 세금을, 그 이자 소득세를 깎아준다 그러면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 균형이 이제 이 점이 되는 거죠. 옛날 여기에 비해서 이 균형, 뭐 이걸 보면 되죠. 옛날에 비해서 이자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늘어난 겁니다. 대부 자금의 공급을 늘리는 소위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 저축을 장려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니까 시중 전체적으로 이자율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부 자금량이 늘어나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늘어났다. 이런 정책, 저축을 정대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 자, 이게 하나고, 실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정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분에서 뭔가 하면 더 수요를 하도록, 투자를 더 하도록 만든 정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 뭐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정책이 투자세 공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세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으로 뭔가 도움이 돼야지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도움 주는 정책. 근데 돈을 그냥 주는 거는
좀 힘드니까 대부분 뭔가 하면 정부가 가져간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많이 쓰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세액 공제제도.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기업들은 아까 말한 대로 법인세를 낸다고 했죠. 기업은 1년 동안 뭐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해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건비가 나갔고 물건을 사고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나갔을 겁니다. 그럼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나면 거기서 그 기업의 이익이 계산됩니다. 1년 동안 이익이 얼마 있었다. 이익이 없었다 그러면 세금 없어요. 세금 없는데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게 이제 기업 법인세입니다. 기업 법인세인데, 자, 이 계산 과정에서 비용을 동일 비용인데 더블로 카운트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투자입니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비용이죠. 기계를 사들였으면 그게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그 비용을 한 번 더 계산해 주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만큼 더 계산해 주죠. 그럼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줄죠.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안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될 수익은 줍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수익을 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세금을 덜 내게 깎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투자세액, 투자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투자를 이중 계산해 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죠. 뭐 왜 그걸 하느냐? 그걸 통해 투자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죠. 많이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그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입니다. 투자세 공제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제율을 더 높인다든지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대부 자금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옛날보다 투자에 대해 가지고 비용이 줄고 투자가 오히려 뭔가 더 수익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면 균형이 옛날에 비해서 이 오른쪽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오르고 거래량은 늘어난다. 기업들의 투자가 더 늘어나니까 시중 전체적으로 이자율은 오를 겁니다. 오르고 당연히 뭔가 하면 균형 거래량도 늘어나죠. 그래서 투자 유인 정대에 따른 영향은 뭐 이 양으로는 앞과 동일하지만 가격으로서는 앞에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정 수지입니다. 재정 수지.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 정부 재정 적자로 국민 저축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기도 하고 흑자를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두 개를 봐야 될 건데 재정 흑자는 그런 일이 잘 발생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재정 적자. 우리나라도 작년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 재작년도 엄청났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유관인 것이 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저게 어떻게 될지 다들 경제학자들의 최후가 어떨지 진짜 재밌는 드라마를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유지될 수 없는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재정 적자라는 것은 이 대부 자금 그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하냐. 재정 적자는 어디 있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축 안에 있냐, 투자 안에 있냐. 저축 안에 있죠.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죠. 정부저축이라는 것이 바로 재정수지입니다. 정부저축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 두 개의 합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마이너스로 됐다라는 것은 소위 저축이 줄은 겁니다. 정부 적자가 늘었다는 것은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의 공급, 즉 저축이 줄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대부자금의 공급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 거. 줄었다는 것은 양으로 봐서 왼쪽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동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죠. 이자율은 오르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거시1, 거시2에 계속 사용될 것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이게 이제 밀어내기 효과죠. 재정적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소위 재정정책입니다. 국가가 돈을 푸는 정책이다. 경기가 나쁘면, 코로나가 발생하면, 뭔가 필요하면 국가가 돈을 더 푸는 정책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계속 돈 풀어, 돈 풀어, 돈 풀어, 많이 풀어, 빨리 풀어, 많이 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 안 푼다고 뭔가 하면 기재부가 뭔가 하면 너가 뭔가 하면 나라의 주인이냐 그러고 기재부는 없애야 되겠다 그러고 있고 돈 풀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 많이 풀어. 그래서 돈 풀면 결과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돈 푼다는 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돈 추경을 해서 더 푼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적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재정적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 결과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라는 것인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투자는 준다는 겁니다. 균형거래량이 준다는 거죠. 균형거래량이 준다. 이 균형거래량, 이 균형량이 균형저축이고 균형투자입니다. 적자 이전의 균형점은 이 점입니다. 이 점 1200, 10억 달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1.2조 달러. 1.2조 달러가 균형 저축액이며 투자액이었습니다. 투자액이었는데 이자율이 오르고 나니까 균형 저축과 투자액이 0.8조 달러. 어쨌든 800으로 줄었습니다. 1200에서 800으로 줄었죠. 재정적 적자를 일으키니까 투자며 저축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줄어가지고 저축이 줄었겠구나. 민간 저축이 그대로 있다 그래도 정부 저축만 하더라도 줄었으니까 재정적자라는 것이 정부 저축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저축은 줄었는데 저축은 곧 투자라는 거죠. 저축액하고 투자액 같죠. 저축이 줄었다는 것은 곧 투자가 같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내가지고 돈을 더 썼다라는 건데 결론은 투자가 줄었다라는 거죠. 투자가 줄으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죠. 돈은 더 쓰는데 왜 투자가 주냐? 돈 더 쓰는데 돈 더 쓰기 위해서 이자율이 오르니까 민간 투자가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민간 투자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정책은 항상 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밀어내기 어렵습니다. 재정정책은 잘해도 뭔가 하면 그 돈 쓰는 액수보다 더 효과가 나쁘게 나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게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얼마를 줄이냐라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정책인 거죠. 물론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더라도 아주 급박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돈은 써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정책인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항상 뭔가 하면 경제 나쁘다, 돈 쓰자, 돈 써야, 돈 쓰자. 경제는 돈 써가지고 좋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써가 경제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돈 제일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제일 좋지. 안 좋게 만들 이유가 없죠. 돈 가지고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이 결과와 같이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은 경제의 성장률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투자를 줄여가지고 성장률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다. 자, 재정정책과 재정흑자. 자, 지금 이야기했죠. 밀어내기. 정부 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 현상. 총 투자액이 뭔가 하면 다 줄었습니다. 정부 재정 흑자로 정부 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정부 차입으로 인해서
뭔가 재정 적자가 나왔으니까 저축이 줄고 투자가 올라간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투자가 준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밀어내기 효과. 그래서 재정 적자는 투자를 줄여서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절대 재정 적자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고통 경감 차원에서 돈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비용은 꼭 있다는 거죠. 그 쓰는 돈만큼 뭔가 하면 이 장기 성장률을 깔아먹는 것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뭐 워낙 고통이 심하면 조금 성장률을 깎아먹더라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뭐 별로 고통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다가 이제 중독이 되면 그냥 그 경제는 이제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죠. 일본에 잃어버리는 10년 아니고 지금 20년이죠. 20년이고 지금 20년 지나가 30년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뭔가 하면 재정에 의해서 성장률을 깔아먹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전 세계 지금 뭐 다른 2등 나라를 압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정부 재정 지출의 3분의 1은 못 됩니다. 그만큼 매년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적자가 많습니다. 돈은, 그러니까 재정으로 돈 쓰는 것은 일본만큼 오랫동안 많이 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재정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뭐, 만약에 그 반대로 정부가 재정 흑자를 만들었다. 요즘 잘 안 생기는 일이지만, 정부가 재정 흑자를 만들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 저축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해서 그때는 투자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정부 재정 흑자가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1인당 자본량이 늘어서 성장률이 더 늘어난 거죠. 즉 대부 자금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고 대부 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즉 투자 액수가 늘어나고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게 되죠. 재정 적자, 재정 정책은 그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뭐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세 및 세출 정책을 통해서 자, 이걸 뭘 하냐? 소위 말해서 지난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 되면 소비를 부추겨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 뭐에서 독특하게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짓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거 많이 했어요. 소위 스플라이드 사이드 이코노미, 레퍼 커버, 뭐 그래서 그런 논리를 특히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그런 이건 아니지. 공화당 정권에서 그런 논리를 많이 펴요. 세금 깎아주는 걸.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 또 어떻게 봐가지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죠. 경제학자가, 거시경제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참 비극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축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장기적인 생활 수준이 나아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답변은 불확실하다, 동의한다. 이거는 잠깐만, 이게 뭐지? 재정정책으로 조세 및 세출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부추기고 저축률을 떨어뜨리면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이
생활 수준이, 끝을 잘못 봤죠.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냐, 좋아질 것이냐, 아니라 낮아질 것이냐는 거겠죠. 이러면 뭔가 하면, 생활 수준이 나빠진다는 거죠. 세금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부추기면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 동의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을 하면 결국은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소비를 늘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말대로 소비가 조금 느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소비를 조금 늘리는 효과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그래서 한우 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꽁돈 생겼으니까 고기나 사 먹자 라고 해가지고 한우를 많이 사 먹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고, 저축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장기적인 생활 수준은 나빠지는 겁니다. 나빠진다는 거죠. 저축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장기적인 생활 수준은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래가 소비가 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가지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그죠? 거기서 소비가 늘기 때문에 Y가 는다. 그러면 성장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더 잘 살게 된다. 라는 주장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 질문은 그 반대죠. 그죠?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은 낮아진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거죠. 소비가 잠시 느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것 때문에 투자가 주는 겁니다. 투자가 준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 조금 일시적으로 는 것보다는 투자 준 것이 장기 성장에 더 나쁜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Y가 낮아진다. 이게 일반적인 경제학자의 생각이고, 앞에서 봤던 그 밀어내기 효과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생활 수준은 낮아진다. 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이고,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렇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면 일부는 뭔가 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죠. 잘 모르겠다는 정도고, 다들 여기다 대부분은 맞다. 결국은 뭔가 하면 세금 깎아줘가지고 소비를,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것은, 재정적자를 안 일으키는 세금 깎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니면 뭔가 하면 이제 재정을 늘리는데 적자만 안 만들면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는 정도까지는 정책이 가능해요. 근데 지출 이상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면 그게 재정적자죠. 그걸 통한 정책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 한 해, 그 분기, 그 달 내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줄여가지고 Y를 낮추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생활 수준은 오히려 더 낮아진다. 라는 이야기죠. 자,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선진국 근처에 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막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는 선진국 배경입니다. 왜 개도국은 선진국 그 적자병이 안 걸리냐 그러면, 개도국은 적자를 낼 수가 없는 것이, 개도국 정부를 보고 돈을 빌려준 나라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조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 개도국은 재정적자로에 따른 파탄은 안 생깁니다. 안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이 재정적자 문제는, 정부 부채 문제는 선진국병이고, 그래서 선진국이 먼저 된 나라들은 그 병을 심하게 앓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 뭐 그러면 아이슬란드,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인데, 미국도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미국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 비율은 상당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자 봅시다. 국가 부채를 볼 때는 우리가 절대액으로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경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액이 크더라도 뭐 그 나라 경제에 비해서는 뭐 감당할 만한 소소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적인 변수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보기 때문에 대부분 GDP 대비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로 본다 그러면 미국 정부 채무는 이런 식의 변동을 이뤘다.
한 250년 정도 간의 변화를 쭉 보는데, 자, 이게 0입니다. 부채가 없는 거죠. 1800년대 초, 1790년대 보면 시작이 40%,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자, 과거를 본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언제 올라가느냐? 독립전쟁, 남북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국가 부채는 전쟁 때 있는 거죠. 전쟁 나면 그건 부채, 재정근에서 따질 필요 없죠. 존립의 문제니까. 그러면 무조건 뭔가 하면 전쟁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 싸우는 겁니다. 그때 국가 부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났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래서 전쟁 끝나면 이거 다 갚습니다. 끝나면 완전히 다 갚죠. 그 다음에 또 남북전쟁 나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를 냈다가 또 전쟁 끝나니까 천천히 다 갚죠. 그 다음에 또 1차 대전, 뭐 2개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큰 규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이 정도까지 났습니다. 그 사이 미국 GDP가 커졌기 때문에 GDP 대비는 크게 안 늘어나는 걸로 보이죠. 어쨌든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다 갚기 전에 또 전쟁이 난 거죠. 그래 2차 대전. 엄청나죠. 2차 대전은 엄청난 물량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저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한 80% 정도는 한 20, 30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 특이한 경우에 국가 부채를 내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 국가 부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뭔가 하면 복지국가, 뭐 아니면 뭐 국가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너무 요구가 많아지면서 뭔가 하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서도 자꾸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밑으로 내려갈 경우가 없죠.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거 치고 올라간 거죠. 금융위기 잠시 좀 내려갔다가 잠시 여기 스테이 하다가 지금 코로나 해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려오기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 엄청난 뭐랄까 위험한 국면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 선진국들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인데 한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인데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뭐 복지국가 북유럽은 괜찮아요. 오히려 북유럽 복지국가의 가장 전형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그런 나라, 덴마크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국가의 복지국가 개념을 주창하면서도 뭔가 하면, 그래서 국가가 많은 돈을 쓰긴 하죠. 쓰는 대신에 세금도 더 많이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주창하면서 그만큼 세금을 걷어가 쓰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재정이 탄탄해요. 오히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후손을 위해 가지고 엄청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네트로 봐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금은 안 걷고 복지국가만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돈 쓰는 정책만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가 부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아주 큰 문제고, 뭐 경제학 내에서 이런 뭐 사회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거기다 뭔가 하면 이거는 결국은 이 짐을 후대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짐을 후대에 맡기는 거죠. 후대에다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줘도 시원찮은 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안 주고 빚만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아주 원론적인 기본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문제되는 것이다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축,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국가 부채가 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총 저축량 투자액을 결정하는 것이 재정 적자가 뭔가 하면 투자를 줄이는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